자, 앞서 말씀드린 허위 유치권에 기해서 뭐 신고하고 유치권 신고를 하고 경매 과정에서 또 허위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허위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경매 방해죄 또 입찰 방해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하게 되면은 보통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진 가격을 그 기화로 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기화로 해서 뭔가 부당하게 싸게 낙찰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허위 유치권 신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에다가 공사도구 계약서를 뭐 첨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찰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은 허위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경매 입찰 방해죄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매 입찰 방해죄로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허위 유치권 신고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뭐 경매법원에다가 뭔가 신고서 제출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죠? 경매 입찰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에다가 뭘 안 넣더라도 안 넣어도 그걸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경매 입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서류에다가 조사 서류에다가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도 첨부되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공정을 해야 하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뭘 넣지 않더라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2008년도 대법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했고요. 의정부 지방법원도 그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케이스인데 피고인이 이제 항변하기를 자기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해도 좋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범죄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법무법인의 의견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죄다라고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11년 사건인데 실제 받을 채권이 있었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을 부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 부풀려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매방해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채권도 없는데 그냥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있지만 액수를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받을 채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다른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경매방해죄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받을 돈이 있죠.
못 받은 것도 맞고요.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유치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유치권 피보 이제 소위 말하면 결련성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백히 알고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뭐 법적으로 그 사람이 그 결련성이니 뭐니 하는 그런 부분을 설마 알았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 임대차 보증금 못 받으면 유치권 신고 된다더라 라고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변소를 하고, 그 변소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다고 봐야 되죠. 법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점유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 된, 그동안 점유도 제대로 못 해왔다가 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그제서야 점유를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도 있고 하지만 유치권의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유치권 신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경매방해죄로 해당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범위가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위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이 사기죄까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유치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게 되면은 경매 목적물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처분될 수가 있죠. 결국 그로 인해서 채무자한테 손해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소송 사기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법률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판례에서 조금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 대해서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다 그 법원에 직접적으로 그 소송 사기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기망과 처분행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화에서 허위 유치권으로서 경매 신청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그 소송 사기에 유사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거기에 못 미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허위 유치권 신고서, 내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신고서를 경매 진행되는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경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기죄에는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되는 거죠. 경매 입찰 방해죄죠. 그런데 아울러서 사기죄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2009년도 대법원 사례에서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까 기망과 처분행위라는 개념인데,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걸 뭐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 공고에 적신을 하지만, 이것은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 예정자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을 처분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처분행위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적인 틀 안에서 이게 소송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까지 하게 되면은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 물론 경매 신청해서 그게 낙찰되고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기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못 미쳐서 그게 탄로가 나가서 중단되게 되면은 미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2012년 대법원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기 미수 중간에 드러나가지고 사기 미수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이러해서 허위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까지 했다 그러면 이게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에게 기초해서 배당받게 되는 그 결과 피담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면 정당한 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고 하는 법원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소송 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매방해죄, 그다음에 또 사기죄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식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유치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전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조금 받아내기 위해서, 더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유치권을 덤벙덤벙 또는 서슴없이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고 하셔야 돼요.